좋아요 진짜. 네 7시가 됐습니다. 네 미라클 트리 모닝 월요일 아날로그의 반격 8장 학교 스쿨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우리 미라클 트리 사장님들 이 모닝 스쿨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같이 책을 읽으면 혼자 읽는 것보다 그 한 20배 효과가 있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그 8장 그 화면에 같이 한번 볼게요. 아이패드가 교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노출과 토론을 통해 배움을 얻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 공간이었다. 시화계 교실 벽에는 메모, 그림, 개념, 표 등 통합 사고나 디자인 사고의 여러 요소들로 채워진 종이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학기 내내 그것들을 보고 배웠다. 네. 이 광경은 우리 아날로그적인 학교 광경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넘겨서 한번 볼게요. 317쪽에 중간에 보면 더욱 나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은 전 세계의 지도자들, 경제학자들, 테크 산업의 구루들, 열성적인 젊은 교사들 등 거의 모든 사람의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사명이다. 하지만 교육의 미래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다. 이제 교육 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319쪽에 한 중간 위에 보면은 교사들은 학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선 2가지 상반되는 교육 모델을 비교 평가하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답을 찾아내고 있다. 첫 번째는 모델은 오프라인 학교, 즉 세계 어디에나 있는 교육의 아날로그적 기반이자 모든 교사들의 일터다. 두 번째, 모델은 온라인으로만 존재하는 가상학교, 즉 페데리코의 말대로 미래의 교육 방식처럼 보이는 디지털 대안이다. 이 2가지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토론하는 방법이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장점 도표라고 부른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만 말해 주세요. 울프가 말했다. 그러니까 온라인의 장점, 오프라인의 장점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온라인 학교는 학생과 교사를 언제 어디서든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온라인 학교는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을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경험이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추어질 것이다. 교사들은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이 책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320쪽을 보면 반면 오프라인 학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 학교는 특정 커뮤니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곳에서 교사나 또래들과 깊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사회와의 숨겨진 커리큘럼이라고 불렀다. 전통적인 학교의 교육자들은 일자리와 소속감과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고 학생들의 배움을 직접 확인하는 보람도 느낄 수 있다. 해서 이제 그 서로의 장점을 토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미국에서 교육은 붕괴했다거나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평가와 시험에서 미국 학생들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몇몇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점수였다. 미국의 교육에 관해서 미국 정부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거기에는 2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교육은 테크 업계가 디지털을 활용하여 완전히 뜯어고치려 하는 대상이다.
오늘날 교육 테크놀로지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미국 교육 예산의 약 5%로 여전히 낮다. 그런데 다른 국가는 2% 미만이래요. 그리고 321 쪽에 위에 보면은 둘째, 교육은 하이테크 세상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다. 하이테크 비즈니스는 고학력자들이 만들어가고 가끔 대학교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비즈니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바꿔놓은 방식으로 교육도 변혁시킬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그래서 어 디지털의 커뮤니케이션이 교육의 방식을 다 변형시킨다고 신념을 가졌던 것이 실패의 요인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322 쪽에 밑에 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이 같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디지털 교육 테크놀로지의 현실은 엄청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D학점을 받는 문제 학생들의 현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쭉 내용이 뭐냐면 이 테크놀로지를 학교에다가 다 설치해 주고 가정에다가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에게 설치해 주고 이런 어떤 보급을 했는데 그 결과 전혀 아이들의 학력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어 좀 놀랍더라고요. 323 쪽에 중간에 보면은 학교 교육을 변혁하자는 지나친 기대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파국을 낳는 학술적인 연구가 나오고 교사들에 대한 비난으로 끝이 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육과 교수 레리 큐번의 말이다. 이런 패턴은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리콘밸리 중심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큐번도 처음에는 교육 테크놀로지에 대해 희망차게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교육 테크놀로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거듭거듭 목격하면서 회의주의자로 변해갔다. 그리고 324쪽 중간에 보면 교육 관계자들은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궁극적인 선으로 맹목적으로 생각하느라 실제 성과를 비판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리고 이 교육의 실패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어 어떤 리서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나 그런 교육과 무관한 사람들의 그 회의에 의해서 맘대로 투자를 하고 그러는 결과로 전혀 교육을 개혁시키는 거에 솔루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325 쪽에 그 위에 보면은 첫째, 테크놀로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성적을 올릴 것이다. 둘째, 테크놀로지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비전통적인 수업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셋째, 테크놀로지는 학생들을 현대의 직업에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이 세 개의 그 사람들의 어 잘못된 환상에 의해서 매번 그런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도 맞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그 밑에 보면은 세 번째 이유는 틀렸다는 증거가 있고 두 번째 이유에는 맞다는 증거가 거의 없으며 첫 번째 이유는 뒷받침해 줄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 밑에 보면은 유아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아 교육이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돌봄 교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망라한다. 이 기간의 많은 활동들은 목적 없이 놀고 낮잠을 자고 감기에 걸리고 기저귀를 가는 등 일 등으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다. 이 경험은 이후에 이어질 모든 학습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움켜쥐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보고 하는 신체적인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배운다. 전 세계의 소아과 의사들은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스크린에 노출시키지 말라고 권고한다. 스크린상의 콘텐츠가 아이들의 뇌에 해로울 거라고 걱정해서가 아니라 더 소중한 감각 활동들, 이를테면 모래상자에 손을 집어넣고 플레이도를 입에 넣는 등의 활동이 뒤로 밀려날 것을 걱정해서다.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근본에는 그 같은 신체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씨 이론가들은 신체적 경험이 학습은 물론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의 기초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어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어떤 신체적인 오감을 이용한 활동이, 제가 인제 아동 교육을 20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교육학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실 오감을 가지고 느껴지는 두뇌 활동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제가 인제 미술을 가리킬 때 그 4 살에서 7 살을 한 10년 동안 가리켰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것들이 손으로 그 물감을 막 칠하면서 도화지에 손으로 막 그리는 거 있잖아요. 핸드 페인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뭐 밀가루 반죽을 해서 물체를 만들기, 흐트러뜨리기,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다 태블릿으로 이렇게 미는 걸로만 한다면 진짜 끔찍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아동 교육에 보면은 뇌 발달이 그 7 살까지가 뇌의 85%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8 살부터 25 세까지가 나머지 15%가 완성이 되면서 평균적으로 25 세가 되면 IQ, 그 뇌 발달이 완성이 끝나요. 그리고 특히 평균적으로는 여자들은 대학원 숫자가 더 적기 때문에 여자들은 25 세에 끝나고요. 남자들은 뭐 대학원 박사학위 이런 퍼센트가 있다 보니까 군대 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30 살까지 완성이라고 통계적인 그 교육학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 나이는 7 살까지예요. 8 살부터는요, 반복하는 게 싫다는 게 뇌에서 형성이 돼요. 7 살까지는 100 번을 반복해도 그게 지겨운 거라는 그 감각이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좋아하는 책을 100 번이라도 계속 읽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반복하는 거가 싫다는 게 아직 형성이 뇌에 없기 때문에 그전에 반복 학습을 다 시켜서 끝내 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거꾸로 하잖아요. 8 살부터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그전에는 책을 많이 안 읽히게 된다면 그 아이는 책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 7 살, 8 살까지는 오히려 태블릿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공감했어요. 326 쪽에 중간 밑에 보면 "물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를 보며 공간 지각력도 배우게 된다. 만약 물감을 다른 아이에게 던져서 그 아이가 운다면 선생님은 왜 그게 좋지 않은 행동이고 왜 사과해야 하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사회화를 학습시킬 것이다. 손가락으로 그림은 몸 전체, 마음 전체를 쓰는 경험이었다. 이것을 태블릿에서 실행 가능한 손가락으로 그림 앱과 비교해 보며 감각적 학습 경험은 유리 표면에 손가락 끝만 갖다 대는 것으로 축소된다. 감촉, 냄새, 맛을 비롯한 어떤 신체적 결과, 사회적 결과도 없다. 그 모든 것들이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치환됩니다. 학습은 일어나지 않아요. 레빈이 말했다. 최고의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받은 가장 교육적인 컴퓨터 프로그램과 게임조차 한 아이가 크레파스와 종이로 거둘 수 있는 성과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 담고 있다. 아이는 무한한 상상력을 갖고 있지만 컴퓨터가 허락하는 것만을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와는 달리 물감, 마분지, 모래 등 장난감의 역할은 10%이고 아이의 역할이 90%의 장난감이 좋은 장난감이다. 아이의 뇌는 많은 일을 해내며 아이는 그 과정을 통해 학습한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정말 젊은 엄마들에게 꼭 말해 주고 싶은 대목이에요. 밑에 보면요. 내러티브가 아이들의 놀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는 방법,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방법, 대립을 피하는 방법 등등 사회 규범을 배웁니다. 아이가 컴퓨터로 놀 때는 볼 수 없는 일이죠. 싱어의 말이다. 328 쪽의 중간에 보면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서 당장 그 아이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안겨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사회가 테크놀로지의 사회니까 아이들이 테크놀로지를 어릴 때서부터 막 그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운영하는 걸 잘하는 아이를 '너무 잘한다. 얘는 앞으로 컴퓨터에 굉장한 일을 하게 될 거야.'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의 테크놀로지는 진짜 진정한 그런 두뇌를 쓰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어 여기에서 나오죠. 2살박이 아이에게 전기톱을 주면서 "여기 있다." 하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게 그 어렸을 때 조기 교육에 필요가 전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이들이 테크놀로지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그 교육적 효과를 혼돈한다는 점이다. 그거를 엄마들이 오히려 혼돈하면서 테크놀로지를 더 일찍 오픈시켜 버린다는 거죠. 잘못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330 쪽에 위에 보면은 가장 낙관적이고 위험한 교육 테크놀로지가 교육을 바로잡겠다며 교실에 들어갔다가 결국 실망과 실패만을 남기고 떠날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인제 좀 빈부의 격차가 있는 아이들이 테크놀로지에 약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뭐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 테크놀로지를 더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334 쪽에 밑에 보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어떤 학교에다가 태블릿을 더 제공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정치인들이 사진 찍고 혹은 정치인들이 "내가 앞으로 당선되면 이 주에 있는 학교에 어떤 시설을 다 완수해 주겠다." 이런 거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쓸데없이 그걸 했는데 결국에는 아이들의 학업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결과가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하나는 정치적 이유다. 지역사회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아이패드를 나눠주겠다는 발표는 미래에 투자하는 동시에 학교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혁신적인 회사의 수준에 맞추겠다는 대담하고 명확한 신호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멋진 사진을 찍을 기회와 뉴스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뉴스거리만 제공한 거라는 거죠. 어 335 쪽에 중간에 보면 "궁극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유혹은 강력하지만 학교에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 비용을 대고 했는데 좋은 결과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몇몇 학교가 오히려 그 아날로그적인 학교의 시스템을 다시 집중한다는 거죠. 336 종에 그 위에 보면 미술, 스포츠, 음악, 드라마 과목에 배정되었을 예산이다. 네, 그런 예산에 관한 미국의 어떤 얘기들이 쭉 나오고요. 밑에 보면은 여기에 그 어 밑에서 보면은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테크는 보완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바보이거나 거짓말쟁이다." 오펜하이머는 썼다.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은요.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책에서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리서치를 했더니 337 종의 그 밑에 위에 보면은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곧 나는 종이가 더 좋다고 아우성치는 9 살짜리 아이들에게 에워싸였다. 다른 사람들과 돌려보기 좋아요. 아이패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유리판 위에 손가락을 댔는 것보다 종이에 닿는 느낌이 더 좋아요. 집중하기가 쉬워요." 한 여자아이는 종이에 글을 쓰는 것에 대해 말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때문에 창의성의 제약을 받기보다는 종이의 공간적 제약이 낫다는 것이다." 저는 이제 여기 내용에서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 태블릿의 기능만큼만 아이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종이나 직접 자기 손으로 할 때 어떤
어 그 울타리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데 태블릿 안에서 할 때는 태블릿으로 가능한 기능만큼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창의성을 더 도태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어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전자책을 읽히기보다는 종이로 된 책으로 읽히는 게 훨씬 더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인간적인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340 쪽을 보면 거기에 인제 사람들이 교육에서 테크 혁명을 한다고 할 때는 그저 달달 암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디지털 버전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고 노아는 말했다. 그건 가르치는 행위를 본뜬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악의 정의를 본뜬 겁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 테크놀로지가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가져오지 못하는 큰 이유는 실제 사용자인 교사와 학생의 조언을 거의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요. 341 쪽에 그 중간에 보면 가난한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나눠주고 아이들의 삶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무례하고 잘 잘못되었다.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그거는 무례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인제 교사들의 화이트보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통과하고요. 344 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344쪽 위에 보면은 중간쯤 위에 센터의 중간. 이 기업들이 실감한 사실은 숙련된 엔지니어들과 수학자들의 나라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없을 경우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이다. 창의적 능력이 없다면 독창적인 사고를 억압하게 되고 결국 개인의 일자리와 경제가 쉽게 아웃소싱 되거나 자동화되어 버린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엔지니어와 수학자들, 기술자와 수학자만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가 크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밑에 보면은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어떤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그 이름이 20 윈 토이스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원래 이 회사를 설립한 그 남자가 어 일라나 벤 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학교 때 그 이제 장애자가 시각 장애인이 길을 찾는 그런 어떤 도구를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어떤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이 장난감이 시각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시각 장애인이 느끼는 그런 필링을 이 장난감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장난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장난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난감이 많은 교육 분야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대학교에서도 어떤 그 워크숍 같은 거를 할 때 이 장난감을 활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대성공을 하게 됐어요. 어 여기에 보면은 345쪽 중간에 보면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감 능력이 두드러지게 감소했다고 한다." 40%가 감소했대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탈감각화 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기애와 이기심이 늘어나고 협력성은 줄어들며 잠재적인 폭력성은 증가한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에 물들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고 하니까 그런 요즘 범죄 있잖아요.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한 아픔의 감각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대학교에서도 공감 장난감을 통해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346쪽에 중간에 보면 본질적으로 좀 더 인간 중심의 교육에 접근하는 거죠. 벤 아리가 말했다. 21세기 기술은 연마하기도 힘들고 공식 교과목을 고안해 내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19세기에서 프레벨이 유치원을 창시한 이래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가르치는 데에는 장난감이 효과적이었다. 유아 교육의 아버지 프레벨은 20가지의 음물 혹은 학습 장난감을 놀이 기반 교육법에 포함시켰다. 벤 아리의 회사 이름은 이것을 살짝 비튼 것으로 프레벨의 유산을 잇는 차세대 장난감으로 21세기 기술을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공감 장난감이 아날로그였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확신한다. 공감이 요구하는 복잡한 특징들은 테크놀로지에 의해 간소화됩니다. 사실 우리 나이 때에는 프레벨의 장난감 다 있죠? 우리 아이들은 그 프레벨의 장난감을 통해서 키워졌는데 지금의 아이들은 태블릿을 가지고 키워진다는 부분이 어 저도 사실 좀 생각나는 아이가 있죠, 저희 집안에. 네. 347 쪽에 위에 보면은 네 이 장난감은 불편함을 디자인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이용이 쉬운 기기가 이상이지만 교육에서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불편함을 아이들이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아이의 엄청난 성장의 키워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의 편리함을 아이에게 계속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351 쪽에 그 위에 보면은 "우리는 노출과 토론을 통해서 배움을 얻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 공간이었다." 시각의 교실 벽에는 하면서 아까 맨 앞에서 읽은 그 부분이 요 부분에 나오고요. 거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음 354쪽 위에 보면 "세상이 변했잖아요. 오늘날의 혼자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성공을 발견하는 방법이죠. 제겐 사회적 아동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비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키우는 거죠." 어 그 테크놀로지 때문에 사람이 단순화되는 거,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355 쪽에 중간에 보면 학생들은 최종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접근하고 그룹을 협동하고 하는 과정에 적응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 점수를 받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는 팀워크로 뭔가 과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에서 각자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배우는 그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355쪽 밑에 부분 보면 중요한 또 별표가 있는데 "경영학은 데이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데이터가 진실의 전부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요. 하지만 정량 데이터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고작이에요. 데이터는 과거를 보여줄 뿐이니까요." 여기서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보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데이터는 과거를 보여줄 뿐이지 미래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런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자기 아이디어에 의해 실체가 있는 모델.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60 쪽에 위에 보면 "교사는 아날로그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열쇠다. 어떤 테크놀로지도 교사를 대신할 수 없고 또 대신해서도 안 된다. 그들이 가장 많은 지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없는 교육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실을 알고 싶다면 책을 읽으면 된다. 하지만 배우고 싶다면 교사를 찾아야 된다." 여기에서 또 핵심이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배우고 혼자서 많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가르침과 배움은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관계는 아날로그입니다. 테크놀로지를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가르침과 배움을 관계가 아니라 지식의 전수로 여깁니다. 교육을 관계라는 측면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저 정보에는 더 많이 접근하고 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으로 여깁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죠.
배움의 기반은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전부 관계성을 원활하게 하는 지혜를 찾는 것에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지금 이 직업도 모든 것은 관계성이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관계,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361 쪽에 위에 보면 나는 나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것은 선생님들이었다. 그 덕분에 오랜 기간 딱딱한 의자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서도 배움에 대한 나의 열정은 지속되었다.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은 진정으로 위대했다. 이제 이 어 여기에 나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 맨 마지막에 보면 맨 361쪽 맨 밑에 보세요.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아이들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려가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피블스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아침 인사를 건네기 위해 잠깐씩 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여전히 교사의 일이죠. 인제 이 사람은 아날로그적인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 명씩 말을 건네면서 수업을 한다는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발생을 했죠.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직면한 엄청난 그 변화의 사건인데 집에 있는 엄마가 이 부분을 아이들을 몇몇 엄마가 같이 좀 묶어서 어 그룹 공부를 무슨 과외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몇몇 엄마들이 아이들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그룹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그러면서 엄마가 또 스승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겠다. 만약에 학교를 정말 안 가고 온라인으로만 교육을 하게 된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인제 교육 쪽에서 20 년을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7 살까지는 아이들의 황금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뇌 시냅스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는 것이 4 살이에요. 그래서 4 살은 교육학에서 가장 최고의 어 다이아몬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4살 때 아이가 갖는 호기심과 그 배움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미술을 가리킬 때 갑자기 어느 날 어 초등학생 이후의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그걸 다 중단하고 4 살에서 7 살만 10 년을 가르쳤어요. 결국에 나의 역할은 그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미 8 세부터는 굳어지더라고요, 시냅스가. 근데 4 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 세를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미술을 가리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4 세와 5 세와 6 세가 달라요. 이게 정말 해마다 아이들이 굳어가는 게 보여요. 4 세에게 그 사과를 그리라고 하면요 정말 엄청난 명작이 나와요. 어떤 굳어진 것이 없거든요. 정형화된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사과같이 그려요. 그런데 나무를 그려도요. 4 세에서 7 세는 제가 나무를 바깥에 나가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마다 아이를 앉혀 놓고 나무를 만져보고 거친 표면도 느껴보고 그 거친 표면을 이제 크레파스로 그려보게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학년 아이들이 진짜 나무 껍데기를 너무 잘 그려요. 그런데 초등학교 1 학년짜리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무 밑에 앉혀 놨는데 나무 가지를요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왜 3개 이렇게 잘라진 거 있죠. 그런 나무를 그리는 거예요. 이미 어디선가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 쳐다봐 봐. 이 나무 가지가 끝에는 가늘어지면서 가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무 가지를 3 개만 그리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형화된 잘못된 정보를 지우는 데 1 년이 걸려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그 4 살짜리를 가리키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쪽에 빠져서 엄청나게 20년 동안 일을 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어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잘려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를 나무가지를 관찰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관찰력과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 관찰력의 시냅스는 수학과 관계가 돼요, 과학과 수학. 그래서 결국에 예전에 화가들이 다 수학을 잘하고 과학자였잖아요. 그게 뇌가 구조가 같이 있고요. 음악은 인문 쪽하고 같이 있어요, 뇌 구조가. 그래서 암기력이 음악을 시키면 암기력이 뛰어나지거든요. 왜냐하면 악보를 외워야 되고 음표를 외워야 돼요. 그건 외워야 되는 문제예요, 음악은. 그래서 피아노를 시키고 바이올린을 시키는 거는 암기력이 엄청 높아져서 외국어를 잘해요. 미술을 시키면 수학이나 과학 쪽을 잘하게 돼요, 관찰력이 뛰어나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음악하고 미술이 다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밸런스가. 그런 부분들을 안다면 엄마들이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는 않겠죠. 그쵸? 그래서 오늘도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게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의 교육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만나야 돼요. 저희가 만나지 않는다면 저희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저희가 만나서 스킨십하고 따뜻함을 느끼고 하지 않는다면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인제 내년에 우리 그룹의 계획을 지금부터 많이 잡고 있고 10월 달부터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 그룹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교육과 그다음에 이 놀이는 같이 공존해야 되고 이 놀이라는 거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미라클 트리에 문화에는 놀이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재밌는 방식의 미라클 트리의 문화와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고요. 어 그동안 전에 하다가 지금 살짝 중단된 문화부 있잖아요. 문화부가 많은 일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코로나 이후가 됐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혜롭게 만남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부터 미팅은 저녁에 하고요. 그리고 루비 미팅을 온라인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루비 미팅을 화요일 날 내일은 그냥 전체 미팅하고요. 공지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루비 미팅을 루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먼저 8시 20 분에 먼저 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9 시에는 전체 미팅. 이렇게 해서 이제 루비 미팅도 저희 그룹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저희 그룹에 또 새롭게 세러데이 나이트 클럽을 서영상 사장님이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다, 11 월부터.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댄스 프로젝트를 저희 그룹에서 하려고 하니까 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펀을 집어넣은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넣겠습니다. 어쨌든 리더 사장님들과 더 쫀쫀하게 회의에서 더 재밌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아날로그의 책을 읽으면서도 더 느꼈어요. 네. 오늘도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어 책을 들고 사진을 찍어야 돼